우리 동생은 수산사업소 전단장을 했어요. 행정간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사람의 인맥을 쌓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형 남순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름 나한테 물어봤고 동생하고 그때 엄청 다퉜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넣으면 나도 참지 않는다. 아무리 형이지만은 내가 법에 가서 한마디 말만 하면 형 같은 건 그냥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경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탈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당시에 우리 동생은 그 강령군 평화수산에서 선단장도 하고 있었지만 군부대 수산사업소 선단장을 했어요. 우리 동생은 뭐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상태였고 또 이미 전에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10년 이상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 치안을 다 파악한 상태이고 또 거기서 행정간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사람의 인맥을 쌓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동생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동생의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동생은 아직 형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강령으로 오느냐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때까지는 동생한테 그래서 나도 업종을 좀 바꿔보려고 한다. 육지에서 하는 장사도 이제는 잘 안 되고 좀 어렵다 생활이. 그래서 바닷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도 배를 내가 타고 선원이 돼야만이 바닷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서울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낚싯배 타고서 나가서 바다 나가서 낚시 출입 못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해당 종사자 아닌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 감시 통제 속에서 오래전부터 정말 서명받고 사인 받아가지고 겨우 그래서 한 번쯤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탈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바다 한번 놀러 나가는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신청해가지고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탈북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탈북을 하기 위해서 거주전도 그 강령 땅으로 옮겼고 거주전을 옮길 때도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고요. 위장 결혼을 할 목적으로 그 현지 거주인과 결혼을 하면은 처갓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려고 한다라는 명분이 섰다는 거예요. 노동부 간부하고 터를 할 때 노동부에서 그 배치를 하거든요. 어느 군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배치를 해줘요. 노동부 간부하고 제가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뇌물 좀 들이밀면서 따져 묻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강령군은 연평도 바로 앞이다. 어차피 그래서 최전방에 나갔다. 거기에서 거주를 떼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내륙 중심에서 전방으로 거주를 옮기는 거는 그건 위험한 일이다. 탈북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의심 안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명분이 뭐냐 했더니 그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한 위장 결혼까지 갔댔어요. 솔직히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거주를 먼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명분이 생기면서 그냥 간 것도 아닌 거고요. 뇌물을 많이 드렸죠. 그때 내가 드린 뇌물은 물론 그 간부들 손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동생이 나서서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알고 쌓았던 인맥을 통해서 동생이 나서서 아 이거 우리 형인데 여기에 여자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매번 동생한테 돈을 주면 동생이 이거 우리 형인데 아 이거 제가 보증 설 수 있고 또 우리 형은 지금 뭐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주전 옮겼고 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는 배를 사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배를 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를 우리 동생이 눈치챈 거죠. 그때야 우리 동생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북한에선. 코로나 기간이어서 바다에 배를 가지고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어업을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남조선의 코로나 환자들을 연평도에다 격리시켰다. 그 연평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쓰는 생활 쓰레기나 병균이 묻은 이런 오염된 물질을 쓰레기를 한마디로 북한 북쪽 해역으로 방류시킨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지금 우리 북쪽 해안가로 지금 밀려왔기 때문에 바다 출입을 하면 바로 코로나 전염된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봉쇄를 하고 통제를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형이 지금 배까지 살려고 하니까 배를 살 때도 배가 있어도 띄울 수가 없는데 배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생이.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우리 형이 지금까지 거주 이전을 옮기고 할 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를 형한테 따지고 들었고 저하고 동생하고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다투다가 말이 길어지니까 실수하는 법인 거죠. 아, 형 남순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런 나한테 물어봤고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아침쯤 돼가지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동생하고 그때 엄청 다퉜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집에서 우리 엄마네 집에서 출상을 펴놓고 밤새도록 다툼을 하다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챘고요. 저 아들 녀석들이 남순을 가기 위해서 탈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숙독공론을 했구나라는 건 저희 엄마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동생하고 다투다가 최종적으로는 동생하고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얘기하기로서는 나도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형이 동생인 나에게 속을 안 주니까 형이 원망스럽고 섭섭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서도 동생한테 그렇게 속을 안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대략 15년 전에 탈북의 의지를 한마디로 꿈을 실어주셨고 탈북을 하자라는 준비를 해가지고 동생한테 맡겨줬는데 우리 동생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든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아버지께는 계속해서 동상이몽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나 같죠. 그러니까 준비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되다나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어느 날 우리 동생의 마음을 눈치채셨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부탁까지 막 하고 엄청나게 아버지가 그냥 동생을 닭달질 엄청나게 한 거죠. 우리 동생이 그냥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일도 말도 막 서슴서했고 나한테는 이런 아버지 없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뭐 그러는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가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전문 술로 사시다가 어느 날 충격 그로 인해서 뇌출혈이 튀었다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튼 뇌출로 돌아가셨고 또 이런 과정이 뭐 아버님의 말씀이 떨어져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가 흘러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동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도 탈북을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할 때마다 동생은 나한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선 넘지 말라고 형이 선을 넘으면 나도 참지 않는다. 아무리 형이지만은 내가 법에 가서 한마디 말만 하면 형 같은 건 그냥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경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솔직히 동생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뭐였냐면 동생이 칼자를 쥐고 있는데 칼자를 쥐고 있는 동생에게 의지해서 꼭 동생을 설득해서 나가려고 하다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바빠진 게 나로서는 그 현지에서 자꾸 버티고 있으면은 사실은 관계 생활로 한 걸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가지고 교화 3년을 가게 생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임신을 한 거예요. 제 와이프가. 근데 이제 태어날 아기도 있고 한데 너무나도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빨리 문제를 다 거쳐야 되는데 동생에게 15년 전부터 의지해온 동생에게 자꾸 설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나로서는 내 혼자 방식대로 살궁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어차피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도 둘씩 낳고 그 강령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종들에서 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생을 내가 설득하기는 정말 하늘의 필딱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동생을 포기한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와이프만 데리고서 조용히 우리 세 명이서 그냥 탈북할 테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정확히. 배를 살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눈치챘고 이거를 가지고 밤새도록 동생하고 다툼을 하다가 의기투합이 된 데는 우리 동생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동생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뭐 내가 뭐 탈북을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도 직접 겪어보고 깨달았다. 형도 아버지가 탈북 의지를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형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냐. 뭐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면서 이 체제가 꼭 잘못됐고 꼭 탈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못 찾았었다. 근데 최근에는 나도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동생도 나한테 얘기를 했고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짰죠. 뭐 동생이 얘기하길 코로나 기간에 이 3년 동안을 방치돼 있었거든요. 배가. 북한은 대부분 다 목선인데 그러니까 목선을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부둣가에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나가지 마라 하면서 당국에서 통지를 따가다 나니까 배 관리를 못 한 거예요. 이 배를 그냥 무트로 끌어올려가지고 물에 젖지 않게 뭐 기준기로라도 이렇게 뭐 떠올려가지고서 타워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려가지고 배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하다 나니까 목선이 3년 동안 그냥 그 바닷물에 노출돼 있으면서 썰물 밀물 지면서 왔다 갔다 뭐 파도 치고 배끼리 부딪히고 하면 막 깨지고 물 뛰어들어가고 목선은 나무는 다 쏟고 엔진실에 물 다 들어가서 고철되고 한 거예요. 그냥 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말이 배지 그냥 흔적만 남아있지 그냥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동생이 그 상황에서 뚜껑도 열린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동생이 아무튼 형은 목소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형은 경제적인 부분을 좀 담당해라. 나는 배 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탈북을 하는 루트나 취하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나눠가지고 동생은 배 수리하는데 박차를 가했고 나는 중간중간 필요되는 자금을 동생을 만나서 동생이 요구하면 동생 은밀하게 저에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와이프나 또 동생도 가족들한테 척을 누구도 안 주고 전적으로 동생하고 나하고 그냥 단둘이만 만나서 몰래 돈 건네면 동생이 돈 받아가지고 배 자재 같은 거 사가지고 배 수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빡세게 해가지고서 완료시킨 거죠. 탈북을 할 수 있고 엔진도 새 엔진 사서 넣었고 목재도 사서 배 수리했고 다양하게 이런 준비를 한 거죠. 배터리 같은 것도 샀고 이 추격을 받을 때 북한에 있는 그 탐조등보다 광도가 더 높은 탐조등으로 이거 한마디로 빛을 줘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사격을 하려고 명중을 하는 그 자의 눈빛에 이 광도 높은 빛이 들어오면은 좀 한동안 밤중에 눈이 좀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격을 할 수 있게끔 혼돈을 주자는 목적에서 이런 탐조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들여가지고서 중국산 이거 탐조등 북한 간섭종에 실려 있는 탐조등보다는 광도가 더 높고 멀리 가는 개조된 그런 탐조등으로 구매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다 한 거예요. 가지고서 탈북을 감행했죠. 스릴 과정들이 좀 있었죠. 예상했던 일이라서요. 뭐 전혀 문제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했지만은 막상 추격을 받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긴 하더라고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탈북
조건 준비를 타이밍을 노린 걸 어떤 걸 노렸냐면 북한 날씨는 좀 엉터리예요. 북한 날씨는 10번 알리면 10번 알리는 중에 3번이 맞고 7번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날씨 정보를 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개입니다 하면 흐리고 뭐 흐립니다 하면 비가 오고 이러니까요. 우리 동생이 내가 그 정보를 염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이 한국 라디오를 좀 듣어가지고서 날씨 정보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추자. 날씨 정보를 파악할 때 해상경보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날씨를 듣는 것도 저도 감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 9시 58분에 10시까지 2분 동안 나오는 날씨가 있어요. 근데 그 날씨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냥 라디오를 계속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2분 동안에 날씨 나오는데 매번 듣다가 한 번은 해상경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물결은 뭐 몇 미터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 뭐 초속 몇 미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해상경보가 좀 강하게 들어오나 남해상에서부터 북상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3일 밤낮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해상경보가 들어오고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2023년 5월 6일 날 우리가 탈북을 했는데요. 이런 정보를 동생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암호화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날씨는 좋다. 날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다고 하면 해상경보가 들어오는다는 의미예요. 뭐 날씨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면 해상경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동생과 전화하게 되면 동생이 형 그게 날씨 좋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날씨 엄청 좋아. 며칠 동안 좋대. 그러면 한 3일 동안 연속 좋더라고. 내일부터 글비까지는 좋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글비까지는 해상경보가 들어오는데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런 암호화된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도청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되면은 준비를 해가지고서 모의 시험을 그런 날마다 모의 시험을 한 거예요. 모의 시험이 됐는데 우리 동생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형하고 나하고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일이 여차해서 틀어지면은 목숨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형하고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다 당황할 사람들밖에 없다. 누구도 이걸 기획한 사람도 형하고 나밖에 없고 또 여기서는 누구도 리더가 될 수가 없다. 형과 내가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공이 되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다 해산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그렇게 연구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탈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는 형하고 나하고 알아야 될 건 모의 시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모자들이기 때문에 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덜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그날 탈북을 했는데 이게 쏠물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생이 기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탈북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하면서 터득해낸 방법인 거죠. 쏠물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나는 해상경보가 들어온다는 건 정보를 동생한테 알려주니까 해상경보가 들어오면은 북한 경비정이 NLL 부근에 나가 항상 닷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나가 있는 이유가 탈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걔들은. 근데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지들 위험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그냥 철수하거든요. 철수해서 부둣가에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박하고 있는데 썰물에 지고 말면 어차피 그냥 바닥에 닿아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 탈북하는 걸 알더라도 추격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바닥에 닿아버린 상태고 우리는 물 따라서 배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랬고 그다음에 또 사리빨이었어요, 그때가. 사리빨이라는 게 이게 바다 물대에서 계산되는 날짜인데 그때 당시는 그 남쪽 방향으로 물이 엄청 물 속도가 빠르게 흐르는 그런 물대를 사리빨이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살 방향도 남수선으로 빨리 밀어주는 물살이었고 썰물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추격할 수 있는 경비정도 바닥에 닿아버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탈북을 할 수 있었고요. 안전거리까지 이제는 솔직히 따라오는 배가 있다 해도 경주를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넘어간다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추격을 하는 배를 보니까 아마도 선체가 작은 그런 배인데 이 배가 경비정도 아니고 추측하건대 엔진이 달려있는 작은 그런 목선이었던 것 같아요. 선체는 일단 작은 배였는데 파는 조명 같은 걸 켜고서 추격을 해오는데 파도가 그날도 셌거든요. 전체 작은 배가 파도를 잘못 잡으면 배가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난 마력의 속도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경주가 시작돼서 우리도 엄청난 속도를 도망을 가는데 걔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걔들이 비치는 그 탐조등이 우리 눈빛에 얼른을 했고요. 이걸 볼 때 추격은 했지만은 얘네가 우리의 속도를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배를 개조하면서도 배 전체 맞는 사이즈의 엔진이 뭐 몇 마력짜리 엔진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법대로 하면은 그 마력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상당히 높은 마력수를 물론 불법이지만은 몰래 이거를 분해가지고 올라와서 큰 엔진을 실었댔거든요. 이게 배 자체가 속도가 빨리 달릴 수 있게끔 개조됐던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안전하게 대한민국 왔습니다. 한국 학생하고 북한 학생하고 비교를 하자면 10살짜리 느낌이지만 북한에서는 10살짜리 느낌의 애들이 키도 작고 먹지 못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이 작아가지고 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때는 지네 집에 뭐 딸 애나 뭐 아들이나 있는데 뭐 나이가 뭐 한 30살밖에 안 먹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가정 문화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와보니까 사실 적응하는 데서 조금씩 어려움은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만나잖아요. 만나면 북한에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나의 손님인데 뭐 이게 친척이든 친구든 지인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내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집에서 집밥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죠. 집에서 되게 밥을 하고 하는 여자들이 많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뭐 사람 만나면 밖에서 뭐 차 마시고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고 헤어지면 끝나고 밥 같이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외식하고 뭐 끝나고 말아요. 뭐 집에 들어올 일이 없고 저도 한국에 와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한동안은 몇 달 동안은 아무리 많은 지인을 만나서도 한국 사람들 집에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어떤 밥을 먹고 집에서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할까?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집에서 밥 먹을 때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회사원들도 그냥 밖에서 그냥 구내식당 가서 먹고 뭐 저녁 때도 그냥 외식하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생활이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뭐 우유 한 컵에 뭐 빵 하나 먹고 나왔다느니 계란 후라이 좀 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먹었다느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과연 집에서 먹을 일이 없네. 거기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집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지인들 중에 계속 졸라가지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나한테 비싼 식당에 가서 밥 사주는 것보다 집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문화를 보고 싶어서. 저도 그런 체험을 몇 번 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친한 지인들 집에도 다 못 가본 게 많아요. 지금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르죠. 북한하고 차이점이 그런 게 있죠.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학생하고 북한 학생하고 비교를 하자면 나이대가 벌써 한국에 10살짜리 느낌이지만 북한에서는 10살짜리 느낌의 애들이 한 15살 정도 돼 보이죠. 벌써 작죠. 아무래도 키도 작고 먹지 못하고 사는 데도 있지만은 이 조직 생활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이 작아가지고 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때는 만나면은 내가 아는 지인인데 지인네 집에 어쩌다 갔는데 지인네 집에 뭐 딸 애나 뭐 아들이나 있는데 뭐 나이가 뭐 한 30살밖에 안 먹었다고 하는데 난 얘들이 20대 한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종인이니까 내가 존댓말 해주고 하면 그 부모들이 얘 지금 중학교 뭐 1학년이야 2학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좀 약간씩 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엄청 크죠. 북한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지금 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청년 인력 뭐 이렇게 된 채널과 우리 애기들 채널인데 이건 예리 예언이네 뭐 이렇게 된 채널을 2개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어요. 뭐 요즘 막 바빠서 많이 잘 올리지 못했지만 근데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이유를 북한의 한마디로 간부들이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북한에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삥을 많이 뜯기기도 했지만은 또 평상시 이런 인맥적인 구조를 이어나가면서 만났던 경찰관들이나 간부들을 많이 알았거든요. 얘네들도 내가 탈북한 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할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든지 얘들이 나에 대한 소식을 접하길 바라는 거죠. 김정은이 귀에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일상을 올려요. 그냥 올리면은 나의 친구들 또한 나의 그 컨텐츠를 보면서 저 녀석이 한국에 와서 저렇게 살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껴서 탈북을 하거나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지식이 회담소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뭐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나를 알리면서 북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요.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데이트 할 수가 없죠.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아기가 계속 울어요. 그냥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아기 봐야 되고요. 그냥 신경이 많죠. 그래서 솔직히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댔어요. 그게 마음이 항상 걸리죠. 그래서 아기들이 조금 큰 다음에 그래도 뭐 비행기라도 타고 가려면 아기들이 뭐 한 2살 이상쯤은 돼야지 비행기도 탈 수 있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아기들 계속 졸고 해가지고. 근데 또 둘째 아기 또 나왔어요. 그냥 올 3월생으로 둘째 아기 또 나왔거든요. 집에 그래 들어가면 그냥 난장판입니다. 아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못 했고요. 앞으로 하려고요. 밤 일을 하거든요. 제가 뭐 직업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지게차 운전을 해요.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밤에만 하거든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체가. 밤에 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차가 바뀌는 데다가 낮에 잠을 자주 해야 되는데 집에 들으면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냥 저러고 그러니까 자주 깨나고 그러니까 비몽사몽하죠. 매일 비몽사몽해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풀로 그냥 24시간 자버리죠.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막 너무 그냥 피곤하고 하니까 놀러 가는 게 막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골아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아내한테 미안도 하죠. 아내는 또 집에서 육아만 할 얘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끔씩 어디 바람이라도 좀 쏘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건 주말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잠을 자버리고 퍼들어져 버리고 하니까 제 아내가 좀 우울증도 좀 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주위에 뭐 사기꾼 많죠. 뭐 1,000만 원만 투자해라. 한 달 동안 2,000만 원 불려줄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코인을 해라. 뭐 주식을 해라. 뭐 배아 줄게. 얼마 있어.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알면서 뭐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럼 뭐 지내고 있죠. 뭐 주위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아는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연락처에는 거의 한 1000명 돼요. 그중에 정말 악의적으로 나빠 보이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악의적인 사람을 만나본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다르죠. 북한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요. 촌 기저귀 그냥 빨고 손빨래, 세탁기도 없으니까 빨래하고 손빨래 가고 뭐 비누 사다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해질 때까지 써야 되고 유모차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버 키우죠. 북한 애기들은 다 엄마 등 옆에서 살았지. 유모차 타본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뿐이나요. 우리나라 가보니까 좋은 거 많더라고요. 정말 키즈 카페도 있고 애기들 놀이방도 많고 놀이공원 잘 돼 있고 북한엔 그런 게 없죠. 그냥 타가소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게 내 거 먹을 거 갖다 내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는 구조지 국가에서 먹여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그냥 애들도 우리 집 보내면 알아서 다 먹여주고 다 데리고 놀아주고 교육 주고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냥 북한에서 우리 애기가 지금 놀고 있다면 권총, 전쟁 거치 사상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니까요. 애들이 장난하는 장난감이 권총 같은 거, 총 같은 거나 무슨 탱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장난해요.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혹은 플라스틱으로 깎아 만든 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지능 교육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장난감도 무슨 퍼즐 맞추기 장난감 같은 거 부품이 있지만 다양한 부품을 갖다 연결해서 맞추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하니까 엄청 발달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정말 이런 모든 게 감사함의 하루죠. 매일같이 그냥 애들도 이런 걸 장난하고 엄청 편하게 애들 키우고 있죠. 과석진들 나간다고 할까? 그러고 보면 북한 청년들이 속전속결하죠. 아무래도 뭐가 쫙 끌어올라오고 하면은 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솔직히. 북한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다고 할까? 근데 따라오잖아요. 그럼 밥 먹고 2차, 3차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여자가 다 마음을 열은 상태예요. 그냥 서로 손잡고 들어간다.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도시 청년들의 연애 방식과 한마디로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의 연애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가끔씩 저한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와이프가 시골 여자였거든요. 저희 와이프를 만나러 가면은 환경이 시골이니까 오히려 저도 이게 서울에 와서 살면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땐. 그러면 이 힐링을 좀 하기 위해서 시골 쪽에 내려가서 펜션 같은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오고 이런 걸 하는데 고향 생각이 많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엄청 좋았죠, 그런 때가.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쫙 끌어올라오고 하면은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원두막 같은 데도 가고 그러죠. 그랬었고 그건 그거대로의 재미도 있었고 만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과석진들 나간다고 할까? 그러고 보면 북한 청년들이 속전속결하죠. 아무래도 통일되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연애 문화에서 일단 북한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다고 할까? 상대방이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을 좀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아니다 싶으면 적당한 구실을 대서 끊어내고 안 만나면은 거절된 거예요. 근데 따라오잖아요. 그럼 밥 먹고 2차, 3차 계속 갈 수 있어요. 전혀 거부가 없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다 마음을 열은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나라 오니까 정말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죠. 제가 와이프가 있으니까 연애를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주위 흐름을 보고 친구도 사귀었고 지인들도 사귀었고 이야기들 들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애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북한에는 연애하는 게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쉽죠. 도심의 친구들은 대부분 만나서 1차, 2차, 3차 가다가 나중에 심각한 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되게 유관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유관에는 민증을 받게 되거든요. 민증 맡기고 부부가 아닌 경우에 들어갈 때는 유관 비용이 하룻밤 자는데 혼자서 자는 데는 난방되지 않고 침대 없고 한 그런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는 2,500원. 그리고 침대도 있고 난방도 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 더블로 올라가요. 한 5,000원 되고. 이제 남녀가 서로 손잡고 들어간다.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은 더블을 내는 거죠. 한 2만 원 정도 내면 한마디로 접수하는 그 직원이 군소리 없이 그냥 오케이 그냥 눈 꾹 감아줘요. 그냥 여기서 들어가시라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더 오랜 시간을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 민박집에 가죠. 그러니까 민박이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는 대기 숙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 숙박. 이렇게 숙박소 개념인데 그거를 대기 숙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민박집에 가서 주인장들한테 종전에 하던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주면 거기서도 그냥 그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죠.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 그런 식으로 가고 연애라면은 비슷해요. 여기나 영화관에 영화도 보러 가는데 영화가 재밌어 가는 건 아니고요. 북한 영화가 다 거기까지거든요. 북한에 아주 충성심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라서 엄청 재미가 없죠. 신혼여행이라고
지층에서 부르진 않아요. 부르진 않는데 사실상 신혼여행이 없다고 봐야죠. 뭐 신혼여행 집에서 하죠, 사실. 집에서 하는데 아무튼 지방 사람들하고 도심 사람들하고 문화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도심 사람들일수록 한국 문화에 확실하게 젖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죠. 그런 경우에는. 신혼여행을 가는데 해외로 나가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해외로까지는 글쎄 뭐 평양시에 살고 있는 몇몇 고위층들은 해외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적이라서 다 같이 똑같이 몰아서 뭐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뭐 큰 도시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영향력 있고 좀 뭐 돈 좀 쓰는 그런 애들 경우에는 국내 여행 정도.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사실상 김정은의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못했었던 결혼식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뭐 더 이상 뭐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온 건데 단지 와이프와 함께 하기 위해서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그냥 미래를 위해서 온 것 뿐이거든요. 또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랬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뭐 미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좀 크기도 했고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넣어서 결혼식을 해버린 셈인 거예요. 그냥 용감하게 그냥 대책 없이 용감해졌던 거지. 그냥 결혼식을 했지만은 하면서 보니까 정말 뭐 물론 뭐 한국의 문화를 몰랐던 건 아닌데 북한에서 한국 TV를 막 보고 살고 했으니까 뭐 결혼 문화도 알긴 알았댔지만은 너무 부러웠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와서 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결혼식 하는 게 우리나라는 심플하게 그냥 예식장 하나 딱 잡아가지고 돈 있으면 그 돈 들여서 그냥 예식장에서 그냥 바로 심플하게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버리고 말면 끝나요. 근데 아니 북한에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심에서 하는 거는 좀 최신 결혼식을 하는 친구들이 좀 생겼는데 많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먼저 신부 집으로 먼저 가서 차를 가지고 신부를 태워올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애들은 차를 2대를 써요, 그날. 혹은 석 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3대를. 어떤 느낌이 나가냐면 내 아내 될 사람을 얻어오기 앞서서 아내 집에 가서 먼저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한마디로 신랑 신부가 탄 승용차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사는 구조일 때 잘 사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승용차를 하나 타서 신랑네 집으로 와서 2차 결혼식을 또 해요. 신랑네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네 집에서 잠을 자죠. 그게 첫날 밤인 거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랑 신부는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봉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신부 집에 결혼식을 하러 갈 때 신랑네 집에서 집계 친척들이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안 가고 예를 들면 나랑 우리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뭐 삼촌이나 큰 아빠나 가장 친한 형동생이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가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10명 미만인데 아무튼 많이 가서 10명이고 작으면 2-3명도 가요. 이렇게 봉손님이 따라갈 때는 우리나라의 봉고차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북한은 농구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농구방이라고 부르는 그 봉고차에 친척들이 탑승을 해가지고 봉손님이 간다고 하죠. 봉손님이 가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거 같이 하고 올 때는 이 우리 쪽 봉손님과 신부 쪽의 봉손님을 태우고 와야 돼요. 태우고 신랑네 집에 와서 결혼식을 또 하죠. 거기서 잔치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죠. 이게 끝나면은 대부분 다음날 가요.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신랑네 집에서 보내고 다음날 초가집에 가거든요. 그때 가는 개념이 신혼여행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가면은 신부집에 가서 장인 장모한테 술도 따라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친척들은 없어요. 그냥 조용한 우리 가족끼리인데 인사 따로 드리고 신부집에서 같이 자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도는 거죠. 신부 측의 친척네 집을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네 집이 뭐 어느 군에 다른 군에도 살 수 있고 다른 도에도 살 수 있지만은 친척네 집을 대부분 돌아요. 이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자면서 시암탉도 잡아주면 먹고 그 근처에서 구경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고 놀러 다니는 개념으로 한 2-3일 보내고 또 다른 친척네 집에 가서 또 2-3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혼여행 같은 개념으로 한번 신랑 신부가 나가서 초가집 그 친척들 집을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열흘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열흘 미만에 끝낼 수도 있고 친척이 많은 경우는 한 달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신혼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다시 시집으로 오는 거죠. 시집으로 오면 시집 측에서도 시집 측의 친척네 집을 한 바퀴 또 돌아요. 그런 식으로. 돌면은 뭐 한 번 결혼식을 했지만은 한 바퀴 다 돌고 한 바퀴 또 돌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셈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신혼여행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그다음에 본연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따로 나서 살면은 따로 나서 사는 집에 가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살 수 있고 시집살이를 한다 하면 뭐 시집에서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반면에 뭐 추가살이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럼 추가살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활을 가죠.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자는 얘기를 쭉 할 때 솔직히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좀 반대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 목적은 뭐냐면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놀지 말라고 철없이 놀지 말라고 하면서 제 아내도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식을 못하고 산다고 그래서 더 못한 게 있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결혼을 했냐, 뭐 말 안 나지, 뭐 더 달라질 게 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북한에서 솔직히 사실혼 관계로 3년을 살았었으니까요. 무슨 뭐 첫날 뭐 신랑
당시 뭐 이런 기분은 없어요 솔직히. 굳이 제가 결혼식을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냐, 피타게 빡세게 모아도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에 무슨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서 다 그러냐 하면서 제 와이프도 반대를 했고,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저희 엄마 역시 그냥 철이 있는 얘기를 해라. 네가 그냥 혼자 살 때하고 같은 줄 아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기가, 그러니까 당시 우리 와이프가 임신 6개월째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하나원에서 출생한 첫 번째 아기가 있고요. 근데 그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도 키우고 돈 쓸 일이 많은데 무슨 결혼식 한다면서 그러냐 뭐 하면서 저희 엄마도 엄청 반대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좀 뭐 억신각신을 조금 했죠. 내가 탈북을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김정은이가 알길 바랬던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가 알길 바랬고,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쟤네가 탈북까지 했구나 라는 거를 알길 바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굳이 북한에서 탈북을 할 이유가 뭐 딱히 뭐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따지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너무 고맙죠. 아내 덕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 확실한 명분을 찾은 것도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제 하고 싶은 소리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헤어스타일도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투블럭 밀었거든요 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저 북한에서 달랜드감이에요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이 자유는 사실 우리 아내로부터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나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뭐 직접 보진 않더라도 뭐 김정은이 똘마니들이 저를 보면은 저 새끼가 무엇 때문에 탈북을 했구나라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아내 신분적인 계급이, 제 아내는 농자원 신분 계급이었고 저는 노동자 신분 계급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조가 없다면 탈북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멋진 애를 썼고, 그 과정에 또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이유로 교화를 가야 한다는 그런 처벌이 뚜렷하게 생기다라니까 제가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김정은이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김정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했다 이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 아내는 저보다 8살 연하거든요.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결혼식을 하는데 팔다리 중성해가지고 내가 뭐 노래 가면 뭐 돈은 또 금방 벌 거고, 먹고 사는데 문제 된다고 결혼식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아무튼 결심을 하고 내밀었죠. 고집을 써가지고 내밀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또 잘 됐어요. 솔직히 제가 저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뭐 신앙이 있고요. 네, 행운아인 거죠. 돈 받았고요. 나는 뭐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돈 많이 받았고요.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결혼식장은 제가 무료로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했고요. 그 외에도 일부 비용은 교회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도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지인들 사귀었고요. 지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결혼식을 했지만은 결혼식을 뭐 하는데 들인 비용이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만한 비용이 또 해결됐어요. 정말 100번 잘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나의 결혼 소식이 아마도 북한에 전해졌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돼가지고, 야, 신분적인 차별 없애버려 해가지고 다시는 김일혁이 같은 애들 처럼 탈북하는 일이, 단지 계급적인 문제 때문에 탈북하는 일이 없길 바래서 그걸 폐지해버려 하길 바래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 같은 탈북민은 생기지 않겠죠. 어느 운동장에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보여줘요.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 어린 애기들한테까지 뭐 보여줘야 한다고 타영수를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확성기 갖다가 불면서 이자는 공화국 헌법 몇 조 몇 단 걸 읊을 때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엄청 트라우마가 오래 가더라고요. 북한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공개 총살을 본 나이가 한 10살 때쯤에 봤어요. 그때 볼 때는 정말 무섭고, 그래서 사람을 총살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조직적으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무조건 그냥 기간별로, 인민반별로 그냥 조직적으로 어디에 몇 시까지 모여라, 어느 운동장에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집합시켜가지고 그걸 강제로 보여줘요.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그냥 뭐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 어린 애기들한테까지 뭐 보여줘야 한다고 뭐 학생들까지 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가니까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타영수를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확성기 갖다가 불면서 뭐 이자는 뭐 공화국 헌법 몇 조 몇 당 뭐 하면서 이런 걸 읊을 때 드디어 이제는 저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엄청 그때 겁이 많았죠.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총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사형수를 쏘는 장면까지 내가 또렷하게 보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는 시선을 딴 데 뒀거든요. 딴 데 두고 나중에 보니까 뭐 쓰러진 시신을 옮기는 거 정도는 봤죠. 그때 제일 처음으로 목격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더라고요. 엄청 무서웠죠 그때는. 그 이후로도 뭐 몇 번 봤어요.
어린 시절에 총살을 하는 장면을 봤다면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한동안 못 봤어요. 못 보다가 거의 최근에 와서 2019년 때부터 조금씩 보다가 기본은 20, 21, 22, 23.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거의 한 석 달에 두 번 정도? 그 정도로 공개 총살하는 걸 본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 계속 한 건 아니고 도는 같은 황해남도인데 구는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번에는 뭐 강령에서 총살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뭐 벽송에서 총살을 하고 뭐 그 다음번에는 옹진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하고 또 그 다음번에는 뭐 재령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황해남도 바닥에서는 그냥 미주발도도 하면서 장사를 계속하면 다닌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유통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는 다른 지역 간 이동을 하다가도 뭐 공개 총살을 한다 하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는 장사에 대한 그 물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 또 잘 팔려요 또. 그런데 길을 쓰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살하는 장면들을 계속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하고 사람을 쐈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짐승을 그냥 뭐 쐈나? 이런 느낌. 그럴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사람을 상대로 쏘았는데 그 사람이 총을 맞고서 쓰러졌지만은 이게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짐승에 가깝다는 정도 감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충격받아서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은 그 방송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확성기에 대고서 그 무슨 선전 활동을 하는 그런 선전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총살하는 장면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막 구토를 하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다음날 아침에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 어젯밤에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 완전 멎어가지고 죽었대.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아무튼 근처에서도 이걸 보고 엄청 충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때는 뭐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겠지 이런 느낌이 들었댔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발언권도 안 줬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인정한 죄인지 인정 안 한 죄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두건으로 다 씌우고 입까지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재판할 때도 갔거든요. 발언권을 안 줘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그 죄를 그 죽은 게 맞는지 부당한 처형을 당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발언의 자유라도 있는 법제 체제 속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한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생각하면 정말 그때 일이 막 끔찍한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죠. 한마디로 너무 자유로운 게 일단 뭐 저도 한참 그 청년 시절에 많이 받고 많이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러저러한 처벌도 여러 번 받아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경험을 했던 시기가 청년 시기였거든요. 한참 그저 10대 후반부터 20대 그저 초중반까지 그때는 정말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길을 쓰고 따라 해봤고 그러면서 법적 처벌도 받아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죠. 뭐 이렇게 엄중하게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물론 내 몰래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아보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말밥에 올라보고 뭐 붙잡혀가지고 뭐 일석에 뭐 구금도 돼봤고 뭐 이런 상황들은 가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인기가요 같은 거 보는데 무슨 뭐 빅뱅에 뭐 태양 제 연령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 머리 헤어스타일 보면 그냥 북한에서 그걸 수탁물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냥 그 청년동맹 불량지도원이라는 작자가 저를 붙잡아 놓고서 수탁머리를 깎고 이거 남조선 이 대가리 하고서 다닌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저한테 욕을 하고 막 비판서 쓰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걔네들한테 그냥 이 열십자로 막 이렇게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는 그 머리를 그냥 열십자로 다 깎여 수탁 그냥 다 잘려도 받고요. 그 비판서 그냥 쓰면은 딱 읽어보고서 제대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너 제대로 안 썼어. 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푹 찢어가지고 던지고서 다시 써. 그러면 또 다시 써가지고 갖다 주면 틀렸어.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정중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정직하게 내가 반성하는 태도를 써야 돼요. 가지고 가면 보고서 이쯤하면 비슷해. 해가지고 언제 뭐 어떤 그 생활총화 무대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언제 뭐 어디서 뭘 보고 그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깎고 다니다가 뭐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 자본주의 날라리 생활 양식이 이게 머리에 침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당을 믿고 따라가는 이 마음의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렸고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조직생활과 청년동맹 조직생활과 사회생활 우리 당에 충성하는 태도를 이러이러한 행동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를 엄청 바보처럼 나를 깎아내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비판해야 돼요. 쭉 사람들 관중들이 볼 때 쟤는 충분히 잘못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쇼도 해야 돼요. 막 눈물도 잘잘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그래서 제가 태도가 이제는 거칠 마음이 보이는 애야. 형용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겪었어요. 몇 번을. 뭐 청바지를 사입고 다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가위로 쑥쑥 잘라버리질 않나. 뭐 그냥 뭐 좋아 보여가지고 뭐 문신까지 하려고 했다가 문신은 차마 저희 아버님이 하지 못하겠어 못했어요. 아니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 녀석의 형이 학교 졸업하기 직전인 거죠. 한 17살, 16살쯤 됐을 거예요. 졸업반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뭐 고3이라고 봐야죠. 근데 북한에서는 중고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거든요. 6학년 때 있은 일인데 아니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의 그 형이 군대 갔다가 집에 휴가 받고 집에 놀러 왔는데 문신을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했던 문신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무슨 그 솜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두부 같은 거를 뭐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솜 같은 거를 갖다 거기다 대고선 그런 바늘 엄청나게 그 부위를 막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 소매가 문신 들었던 그 염색체 같은 게 피 묻은 염색체 같은 게 다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찍어내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처음으로 볼 때 왜 한국에서 내가 한국 TV를 볼 때 느낌애가 이거 무슨 문신 같은 거 한마디로 한국의 젊은 애들을 봤을 때 그 느낌하고 연동시켜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은 팔에다가 노출될 수 있는 부위니 그 팔에다가 했던 거를 지우고 있는데 좀 안 보이는 부위에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좀 안 보이는 부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댔어요.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의를 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하자. 그 누나가 그걸 잘한대. 거기 가서 돈 내가 해보자 하면서 약속까지 했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계기로 저런 건 하지 마. 이 체제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저거야. 좀 무조건 하지 마 하면서 뭐 거듭 강요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도 못했죠. 근데 그때 안 하길 잘했죠. 제가 그때 문신까지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디 뭐 깜방 귀신이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도. 북한에서 살면서 한국 TV를 볼 때는 뭐든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부러웠던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뭐 헤어스타일, 패션, 뭐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국 뭐 노래 한두 곡쯤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축에 끼고 한국 말투로 그러니까 뭐 싸가지 하는데 싸가지 하면 이런 뭐고 이는 뭐고 삼은 뭐고 사는 뭐고 이런 게 욕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싸가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냥 싸가지라고 했는데 무슨 싸가지냐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버려서 상대방이 눈치채가지고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센 형이에요. 근데 널리는 소리로 뭐 싸가지라고 했는데 뭐 나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할 수도 있고 싸가지 없는 뭐 갓나라고 여자 보고는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라고 캐물을 때는 면전에서 물어보면은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싸가지를 그냥 뭐 옛날에는 뭐 욕을 할 때는 뭐 푼수, 종판 뭐 하면서 나쁜 소리 갖다 붙여가지고 네 가지가 나 못된 것만 붙였던 거를 그거 좋은 소리인데 그냥 뭐 첫 번째는 멋있다. 아니 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뭐 키 크다, 뭐 돈 많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좋다는 의미로 가서 이렇게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였어?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런 장난도 좀 쳐봤고 뭐 아무튼 이게 말도 한국식으로 따라하고 싶었고 또 그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한국식으로 입고 싶었고 이 청년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게 부러웠었다 이 말씀인 거죠. 요즘 병이 걸린 건 사실 같은데 다음 세대 한마디로 이 후계자는 김정은 확실하다라는 김주재가 권력을 이양받고 또 그 자리를 기승하는 거는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간부들도 다 김여정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로 보고 있냐면 김여정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정치 방식까지도 김여정이가 옆에서 지도를 해준다고 할 만큼 실질적으로 실세인 거 맞아요. 200% 확실해요. 김여정이 실제로 북한에 싣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사실이지만 김여정이 어떠한 문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무슨 어떠한 불치병으로 어떠한 불치 사고를 당한다. 이제 이런 걸 가정했을 때 김여정이가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본 집계가족 이제 김정은의 대를 이어받은 자녀이면은 인정해요. 그게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김여정이가 그 자리를 간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세인 거 맞아요. 뭐 모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간부들도 다 김여정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로 보고 있냐면 김여정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두뇌가 굉장히 발달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정치 방식까지도 김여정이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지도를 해준다고 할 만큼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썰이 있을 만큼인데 김여정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권력 기반도 많은 장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김여정이 실세 권력자라는 거는 뭐 간부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후계자요. 김주애가 후계자죠. 그 이유는 뭐 일단은 항상 소문은 간부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나와요. 당 간부들의 입을 통해서. 당 간부들은 확실하게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확실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감출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뭐 의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걸 감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후계자 과정을 공개 안 하고 갑작스럽게 하진 않았거든요. 북한은 이 선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방식들을 가보면 후계자를 꼭 드러내놓고 두각을 시키고 나서 후계자를 한마디로 임명하고 물려주고 항상 이런 구조를 갔지, 감쪽같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직했어. 그리고 뭐 숨겨진 아들이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후계자야. 뭐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진 않아요. 꼭 이거는 후계 세습을 위한 교육 과정이고 주민들에게 두각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건 갈 데 없어요. 그런 걸 꼭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에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여자가 혈통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도 북한 내부에서는 요즘 유행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요즘 북한 내부에서도 제가 김주애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최근 들어 여성의 질을 높여놨거든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라면 항상 50%짜리라는 그런 말이 돌 만큼 여자는 사람값이 안 간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아주 가부장적이지만은 그걸 흔히 내놓고 얘기했고, 그거를 전이 생각할 게 없이 듣었어요.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뭐 직장이든지 간에 다 모든 것에서도 여자는 실질적으로 배급을 줘본 적은 없지만은 배급을 주는 것도, 남자는 하루 일당 값으로 주는 배급이 700g이에요. 그러니까 700g을 주거든요. 뭐 쌀을 주든 옥수를 주든지 간에 700g을 줘요. 그 여자는 300g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들어와서 정확히 2019년부터 이거를 바꿨는데 여자들도 700g짜리를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배급을 주지는 않지만은 700g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여자는 부양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살림이나 하고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솔직히 제가 탈민 인원수를 봐도 여자들의 비중이 70%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시간이 많고 북한에서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그만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고 시간이 많은 데로부터 탈북을 하는 인원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장사를 하는 것도 여자들이 장사를 많이 했고, 남자들은 시간이 없고 여자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탈북을 할 수 있는 잡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여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남자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시키는과 동시에 여성 단체에다가 권한을 많이 준 거예요. 여맹이라는 것에 어떠한 뭐 평양시에 무슨 뭐 10만 세대 건설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도 동호수대로 그냥 뜯어내가지고 여맹한테 맡긴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고, 또 뭐 어디에서 뭐 어떤 뭐 공사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하든지 간에 여자들한테 그거를 일감을 막 맡겨요. 맡기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뭐 행정기관에 간부들을 양성하는 것도 여성 간부의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학교를 가는 것도 남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학 번트라고 해요. 번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에 한마디로 제대군인, 그러니까 군복무를 제대했다면 제대하면서 대학교를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을,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서는 몇 명을 대학교 입학시켜라 라는 걸 국가에서 정해줘요. 떨궈주는데 거기에 프로수가 보면은 뭐 남자 90%에 여자 10%다 뭐 이런 식으로 떨궈주게 했거든요, 매번.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교에도 보면 남자 하나급 제적이 남자 30명 정도 된다면 여자는 뭐 5, 6명, 많아서 10명도 안 됐어요, 항상. 그랬는데 여자 인원수하고 남자 인원수하고 5대5에 5대5. 뭐 30명 똑같이 30명이에요. 15명 똑같이 15명인 거예요. 이렇게 나갔고, 입당을 시키는 것도 여성의 입당하는 거 번트라고 하는데, 입당 번트라고, 그것도 입당 번트로 표현하는데, 요번에 너희 기업소에서 이번 연도에 입당을 뭐 5명 시킬 수 있는 그런 번트를 떨궈주면 5명 중에 3명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 간부 양성하는 것도 많이 했고, 대학교나 그다음에 군복무하는 것도 여자는 의무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자도 의무제로 들어갔어요. 여자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군복무를 해야 돼요. 북한에서 공화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군복무를 100% 해라. 그리고 남녀라고 구분 주고 이거를 따지고 들면 욕을 먹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시켜준과 동시에 김주애가 등장했어요. 이걸 보면서 실제로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렇게 간부들 비중을 봐도 여자 간부들도 많아졌고요. 이걸 볼 때 아하,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사람들 인식에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50%짜리다,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깨버리는 계기가 된 걸 믿은 거예요. 이걸 볼 때 확실하게 다음 세대, 한마디로 이 후계자는 현재도 드러내고 있지만 김주애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전 남자지만은 사실상 여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압도하거든요. 항상 이걸 볼 때 이걸 또 신빙성으로 이어지게 분석을 좀 하자면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면은, 김정은이도 자기 옆에 가장 핵심적인 얼음팔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본인도 놀라운 거예요. 동생인 김여정이 너무 확실하게 잘 해주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를 보면 예전에 아버지 때인 김정일 때하고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게, 김정은은 여자를 많이 뭐 총애한다고 할까? 믿는다고 할까? 이런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여자들에게 이 권한이나 이 한마디로 능력을 막 줘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뭐 현성어리도 있고, 또 뭐 김주애도 있고, 뭐 딸이지만은 뭐 김여정이도 있고, 아무튼 핵심적인 구조를 이어나가는 데서 여자들한테 이런 권한들을 많이 줬어요. 근데 줘서 맡겨놓고 가만 보니까 또 잘 해나가요 또.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기서 여자가, 여성의 시대가 와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걸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또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적인 구조를 볼 때 여자들이 지금까지 여자들에게 권한을 줘서 여성의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지위를 찾은 거예요.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여자한테 맞고 사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힘은 남자가 여자보다 세지만은 실적으로 돈은 여자가 또 잘 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론 뭐 사회적인 구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돈 벌 수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여성들이 억압하고 통제받는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서 이걸 현실을 타개하고 한마디로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볼 때 놀란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지위를 찾아서 잘 해나가고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들 단체에 어떠한 건설이나 뭐 어떤 뭐 농업이나 이런 거를 맡겨버리면 남자들이 맡은 것보다 여자들이 맡은 게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권한이 많거든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도 학교에서 내라는 게 엄청 많아요. 북한에는 뭐 사회적 과제, 뭐 무슨 과제 하면서 이 명분이 없어서 내라고 못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에 뭐 학비 걷어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학비를 공식적으로 때려놓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러저러하게 삥을 뜯어가니까 학생들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내라고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안 해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세월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해결되거든요. 엄마, 선생님이 뭘 달라고 했어. 뭐 선생님이 뭘 내라고 그랬어. 뭐 내일 아침에 돈 얼마씩 뭐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엄마한테만 즉시 해결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엄마 편을 많이 들고 아빠 편 잘 안 들어요. 또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당 기관에서도 여자들 유명 단체에다가 어떠한 뭐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를 뭐 언제까지 뭐 끝내시오 하고서 임무를 주면은 여자들은 가정적으로 이런 자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을 축축 내 가지고서 뭐 시멘트 사오고 철근 사오고 인력을 어디서 사다가서라도 그냥 쭉쭉 건물이 올라가는데, 옆에 남자들 건물 맡은 거는 그냥 기초도 못 받고 고물고물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걸 볼 때 이 북한 여자들이 대단하구나. 여자들이 못하는 게 없구나. 이제 여자가 너무 세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도. 나만 느꼈을까요, 과연? 김정은이 느낀 거죠, 이걸. 이제는 여성이 뭘 하면은 뭐든 잘 된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군복무도 예전에는 하기 엄청 싫어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혼성부대를 많이 만들어놔요, 김정은이가. 여자와 남자 군대를 한 곳에서, 예를 들면 1대대, 2대대가 있는데, 뭐 혹은 1대대 중에 몇 개 중대는 여자 중대, 몇 개 중대는 남자 중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혼성부대. 군복무도 재미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군복무를 너무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군복무 제대로 안 하고 탈영하고 사고 난 것처럼 도끼로 손 찍어가지고 손목 뚝 날라가버리고선 나 이렇게 됐으니까 장애의, 그러니까 용해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장애 왔으니까 나 군복무 못한다 하면서 군복무도 안 참가하고 뭐 생활제대 하려고 하고 감정제대 하려고 하고 뭐 탈영하고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군부대에 대해서도 연애 문화가 발달해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최종 발악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끔 정치를 해가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세지고 여성들을 이용한 어떤 시스템 구조를 끌고 나가는 게 잘 돼가고 있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이걸 볼 때 확실한 것만은, 다음 체제로 나가는 건 딸인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고 또 그 자리를 기승하는 거는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추측하죠. 간부들 속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불치병에 걸리셨다 얘기들을 좀 하는 거를 뭐 여러 번 봤죠. 봤긴 봤지만은 뭐 정확히 무슨 병 이렇게까지는 모르는데, 뭐 한 번은 이렇게 뭐 어디에 뭐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기록영화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어떤 편집물 같은 거를 내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정말 젊은 나이지만은 엄청 이렇게 수척해진 얼굴 모습과 다리를 절구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렇게 불치병에 걸리셨고, 또한 이렇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고생을 하시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신다. 우리 원수님 정말 전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성격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불치병이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간부들의 입은 항상 먼저 소문이 나요. 아무튼 간부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갔거든요. 비밀이 없는 거죠. 무슨 병이 걸린 건 사실 같은데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죠. 근데 그 때문에 딸인 뭐 김주애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썰도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그런 썰을 들었어요. 저도 어린 딸을 후계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준다라는 그런 썰도 우리나라에서 들었는데 그럴까라는 데에서는 좀 믿음이 잘 안 가죠, 솔직히. 서둘러서 탈북을 감행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직접 준비해 나선 거죠. 국가로부터, 이 법적으로부터 이런 체제 때문에 불만은 항상 있었어요. 김정은이에게 충성하려고 가지 말고 진짜 충성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나라다고 볼 수도 없는 개념이다. 이 시스템은 그냥 김정은의 집안이나 같다. 항상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자꾸 선전하시고 하니까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뭐 간첩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화계도 해주에서 온 김인력이라고 합니다. 23년 5월에 일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서울로 배를 타고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상 힘들었던 일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구역에 나가서 뭐 농경지를 샀어요. 사서 작업을 한창 하는데 나는 지금 말단 기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서 이 구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말단 기간에 상급 기관에서 와서 간섭을 하는 거죠. 야, 니들 뭔데 여기 와서 이 뭐 자본주의야? 땅을 사고 팔고 해? 와서 뭐라 하면은 내가 또 인력을 부려는 게 사회주의 형법상 또 노동력 착취죄에 걸려요. 그러면 내가 몇 명을 데리고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말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게, 국가에서 일을 나가서 아무리 사회적인 직장이나 같이 일을 해도 배급이나 월급을 못 주는데, 이건 일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건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월급을 빵빵하게 주니까 사상적으로 벌써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도 못 주는데 아니 우리 사장은 나한테 돈을 줬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빨리 가능한 무마시키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좀 질질 끌고 하면 끌고 할수록 이 정치적 성향이 띄어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뭐 $1,000 가지고 혹은 $100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나중에는 $10,000 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정치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나가는데 이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솔직히 뭐 상납금을 바치고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버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이 힘들죠, 솔직히. 위험한 일도 없지 않죠, 있죠. 뭐 예를 들면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게 토심에 따라 다른데 어떤 데는 뭐 얕은 것은 한 5m 정도만 땅을 파면 되는데 깊은 것은 뭐 15, 20m까지 막 파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팠을 때 이게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인명 피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정말 뭐 위험도 하고 정말 많이 어려움에 봉착되는 거죠. 저는 탈북한 이유가요, 먹고 살고 뭐 생활하고 하는 그런 구조는 솔직히 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면은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꾸 조회를 받으니까 이 국가로부터, 이 법적으로부터 이런 체제 때문에 불만은 항상 있었어요. 저는 태어난 것이고 자란 것이 그것이니까 이 사회적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살았고, 또 거기 습관화가 됐으니까 그냥 응당한 것처럼 여김이 산 거예요. 그 사회적 구조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한마디로 뭐 꿀팁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나름대로 터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내가 뭐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탈북을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품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님께서 탈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성인이 되니까, 북한에 만 17살이면 성인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 체제가 엄청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거는 이미 전부터 한국 TV를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이 워낙에 또 황해도가 해주다 나니까 여기 파주에서부터 아마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그래서 1시간 반 거리일 것 같아요. 엄청 가까운 위치라서 이 주파수가 잘 잡혔거든요. 이 한국 TV 라디오를 뭐 늘상 보고 듣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체제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전에 알았고, 대한민국에 또 뭐 자유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처음에 폭탄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충격받고 놀라지는 않았어요. 언젠간 우리도 한국에 가서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은 품었댔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간 상황인데 기회가 오면 가고, 내가 조건이 뭐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칼자를 쥐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탈북을 하는데 전적으로 루트를 파악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칼자루를 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에게 그 칼자루를 맡겨줬댔고요.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엄청 착하고 부모님들께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죠.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저시생활 학교도 잘 다녔죠. 그 안에서는 뭐 상급 학교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좀 수제 양성 학원 같은 개념으로 뭐 우리나라에는 학원이 뭐 방과후에도 가는 게 학원이고 많잖아요. 하지만 북한에는 학원 하면은 학원도 중고등학교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외국어 학원이라는 곳에 보내진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는 무슨 혈통이 좋거나 일반 서민의 자녀가 가는 경우에는 정말 머리 좋고 수재, 정말 공부 천재라고 할 만큼 그 정도쯤 되는 자녀들만 가는 것이기도 했어요. 일반인들은 뭐 넘볼 수 있는 그런 학원 구조가 아니었죠. 해주 외국어 학원이라는 곳에 보내진 거예요. 이 학교 자체가 국가에서 좀 인재 양성 학원이라는 데로부터 국가에서 키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그 시스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주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교양하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 체제 선전에 물들어 버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남 안 할 때 뭐 장사 같은 거를 하시면서 돈도 많이 불려서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불렸고요. 아버지가 뒷배를 봐주면서 정말 공부하게끔 근심 걱정 없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우리 동생으로서는 아버지를 의심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두물기라도 집에 가면은 남조선 TV를 항상 보고 있고 또 아버지는 항상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자꾸 선전하시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쉽게 아버지를 가서 뭐 어디가 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내려놓지 않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성향이 강하고 폭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뭐 따지고 들거나 이럴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려우니까 앞에 차마 말은 못하는데 뭐 형제지간이지만 저랑 연년생이었거든요. 형하고는 얘기를 좀 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간첩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동생이 드물게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가 군복무 자체도 이 나라에서는 조국에 충성한다고 개념을 가지지 말아라. 여기서 군복무하는 거는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거나 같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려고 가지 말고 진짜 충성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나라다고 볼 수도 없는 개념이다. 이 시스템은 그냥 김정은의 집안이나 같다. 김정은의 집안에 그냥 충성하는 거나 같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놀랐댔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한 성인이 된 아들 두 아들을 앉혀놓고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꿈을 처음에 심어주셨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인 우리 동생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바다의 사나이가 되도록 준비해라 해가지고서 강령군 평화수산이라는 곳으로 우리 동생을 파견해서 내보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지인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보호자가 좀 돼달라. 북한엔 보호자가 없이 독신이 집 쓰고 살고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집까지 사줘가지고서 우리 동생을 강령군 평화수산으로 내보낸 거예요. 우리 동생은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 지인분이 그 지구 간부를 했고요. 그때 동생 그분한테는 그냥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우리 동생이 탈북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는 몰랐고요. 숨겼으니까요. 절대로 비밀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너는 은인자 중에서 바닷일을 배워라. 바닷일을 배우면서 당에 충성 다해라. 은밀하게 탈북을 할 수 있는 루트도 파악하고 또 주위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도 매수도 하고 각각 인맥을 두텁게 쌓아라. 어느 시각에 타이밍이 좋다 생각되면 연락해라. 그런 아버지, 엄마, 형, 우리 네 식구 탈북한다. 명심할 건 이 바닥에서는 절대 결혼을 할 생각하지 마라. 결혼을 하면은 책임져야 될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탈북이 더 어려진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내가 탈북을 하는데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칼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한테 작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한마디로 탈북을 개시할 수 있는 칼자를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이렇게 본 거죠. 착한 아들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생각했고 또 공부도 잘하고 우리 동생이 또 성격도 엄청 침착했어요. 조용한 성격이었고요. 얘는 일을 그르칠 사람이 아니다.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일을 맡겨준 거고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탈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이미 전에는 북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던 뭐 조금 큰 사업을 하던지 간에 꼭 북한 그 법적인 시스템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자꾸 방해를 받고 이런 화가 나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시스템을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방법이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살다가 탈북이라는 건 솔직히 내 동생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면 나가는 거고 안 열어주면 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은 탈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동생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동생도 뭐냐면 아버지가 뒷배를 빵빵히 봐주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또 어머니가 그냥 뭐 뒷바라지 많이 해줬고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가 그 사채하면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식량 받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는 막 식량까지 집에서 엄마한테 우리 동생 나라다 먹고 그러면서 엄청 집에서 돈 많이 받았죠. 나라서는 우리 동생이 탈북을 할 만한 유인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았죠.
먹고 사는 거는 그 바닥에서 뭐 우리 동생도 북한에서 뭐 선단장이라는 그런 직위에서 사실상 따지면 행정간부인 거예요. 당간부는 아니고 뭐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 잘 나갔고 잘 살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동생이 솔직히 그 땅에서 살면서 부러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 동생으로서는 탈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동생하고 탈북에 대한 논의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동생하고 이런 얘기를 뒷담화하듯이 뭐 조용히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항상 성을 냈거든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종들이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 땅에 가면 뭐 더 좋을 거 있을 것 같으냐? 그 땅에 가도 더 좋을 게 없다. 남의 땅에 가서 새로 세터전에서 개고생하느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자꾸 하고 하니까 더 차마 우리 동생의 의지를 꺾지 못했죠.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동생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탈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그때 당시는 동생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도 적응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탈북을 꼭 해야 되는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제 와이프를 만났죠. 그러니까 뭐 이미 전에는 북한에서 뭐 연애도 많이 했어요. 연애도 많이 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거기까지 그냥 거쳤지 내 이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개념으로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솔직히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도 뭐 제가 뭐 이 여자와 뭐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뭐 자녀를 봐서 뭐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뭐 꼭 이런 마음을 먹고 만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아내도 이상을 다 알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제 아내를 만나서 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나한테 너무 소중한 여자인 거죠. 내가 이 여자와 꼭 함께 해야 될 이유를 그때 찾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찾았는데 우리 와이프의 출신이 달랐어요. 북한에서 출신 계급이 농장원이라는 출신이었고 나는 노동자 출신이었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마치 조선시대 때 뭐 천민과 양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아마 적합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노동자 신분인데도 농장원 신분으로 같이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자자손손 태어나는 자식들까지 계속 농장원에서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뭐 거주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이 농장원 한마디로 계급을 바꾸기 위해서 뭐 노동계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슨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인 거예요. 농사꾼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돈 좀 많이 벌어서 돈이 모아졌다고 그래서 나 뭐 서울에 가서 집 사가지고 가야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올라와서 살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죽어도. 그렇게 가면 범죄예요. 불법이에요. 이거는.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여자와 만난 거예요. 저랑. 그래서 탈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에 생긴 건데 이 과정이 조금 길었죠. 북한에서 연애 한 2년 정도 하고 동거로 사실은 관계인 거죠. 혼인신고도 못했고 결혼식도 못한 상태에서 동거를 한 3년 살았어요. 와이프하고. 그 과정에 물론 나는 돈을 들여서 그 담당 기관 간부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하고 살 마음이었죠. 그랬는데 이 과정이 3년 동안 가는 과정에 거의 무르익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가서 서명 받고 정말 뭐 도장 받고 해서 기관들마다 그냥 문건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20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관계로 사는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그런 불법적인 가정들을 색출해서 법적인 처벌을 줘라. 근데 처벌 문제는 같이 살한 기간만큼 법적 처벌을 주라는 거예요. 1년 살은 사람은 교화를 1년 가야 돼요. 그리고 2년을 살았다면 2년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3년 동안 교화를 가게 생긴 거예요. 이 말이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우리에게 한마디로 커버해주면서 뒷돈 받아먹고 이거를 만들어주고 있던 한마디로 법 일꾼들인 거죠.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뒷돈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방침이 떨어졌는데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잡아 놓아야 되는데 어차피 뭐 서로 공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놓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 당 간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역 이동을 좀 해라. 그리고 기본 해결책은 니들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무조건 헤어져야 한다. 해줘라. 이렇게 답인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와 꼭 함께 해야 될 이유를 그때 찾았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그런 계기였거든요. 교화를 가지 않는 방법을 찾자니까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둘러서 탈북을 감행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직접 준비해 나선 거죠.